예감 김방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방희입니다. 이 사람은 40살이 돼서야 자신만의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종잣돈이 없어서 자신만의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만의 메뉴를 개발했다고는 하나 매장이 없어서 자신이 근무하며 숙식하던 주유소 골방에서 음식을 팔았습니다. 트럭 운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자신만의 식당을 열기도 했습니다마는 불운이 거듭되더니 65살에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주정부가 준 보상금 $100, 우리 돈으로 10몇만 원밖에는 남질 않았습니다. 65세의 빈털터리. 하지만 그는 끈질기게 자신이 개발한 요리법, 그러니까 기존의 프라이팬 닭튀김과는 다른 조리 시간이 훨씬 빠른 압력 튀김 방식을 사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널리 알려졌지만 그는 1009번의 시도 끝에 첫 구매자를 찾았고 그 후에 세계적인 프랜차이즈형 프라이드 치킨 체인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 KFC 매장 입구에 서 있는 백발노인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커넬 샌더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최근 심정이 65세에 파산한 이 대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사람하고 비슷할 겁니다. 성공예감 특집 포스트 코로나 경제의 향방은, 오늘은 자영업 분야에 대한 점검을 해볼 차례입니다.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자포자기하기 쉬운 환경이지만 결국 누군가 승자는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1008번을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백발노인처럼 말이죠. 자, 오늘 특집에서 자영업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아이디어와 끈기에 대한 힌트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3074번님이 슬프지만 직장에서 명예퇴직하고 결국 치킨집에서 다들 만난다고 했는데 이젠 그 성공 확률 낮다는 자영업도 더 힘들어지게 생겼습니다 해주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 고난의 행군입니다. 역대급 고난의 행군이죠. 지난해 자영업자 수가 553만 명으로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도 적은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지금 자영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건데 과연 돌파구는 없을지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성공예감 가족이시죠. 매경이코노미의 노승욱 기자, 그리고 골목의 전쟁의 저자 김영준 작가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 기자는 늘 노심초사하면서 자영업자 상황을 지켜봐 오셨으니까 어때요, 현장 분위기가 요즘? 네, 저는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자영업자가 시한부 환자였는데 코로나가 거기에 사약을 내렸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망해가고 있던 좀비 가게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전부터도 어려웠던 가게들이 폐업을 앞당기는 이제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업종별로 온도 차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배달 위주로 하는 치킨, 피자, 족발 같은 이런 업종들은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치킨 쪽 그렇죠.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지금 최대 실적 내고 있고요. 그런데 뭐 이제 코인 노래방이랄지 헌팅 포차, 와인바 이런 커피 전문점도 그렇고 공간을 소비하던 가게들은 사람들이 모여들던 대면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게 제한되면서 지금 어려워졌고요. 또 식당들도 이 맛집이나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이 배달에 뛰어들면서 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준 작가의 문제의식 가운데 하나가 저도 이제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이 자영업이라는 데가 워낙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약을 내렸을지는 모르지만 그전부터 이미 골골 앓고 있었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자영업 문제를 매번 얘기합니다만은 미리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선진국들도 원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자영업 비중이 높았다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자영업 비중이 하락하는 이제 경향을 보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1950년대에는 자영업 비중이 50%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밖에 안 돼요. 미국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30%였던 것이 지금은 5%대로 내려왔거든요. 결국 지금 우리도 장기적인 이런 하락하는 자영업 비중이 줄어드는 하락 트렌드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배달이나 뭐 온라인 쇼핑 같은 그런 기술적인 트렌드가 더 더해져가지고 이것이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기술적 트렌드까지 이제 이 가속화,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부추기고 있는 건데, 근데
근본적인 의문들이 있습니다. 질문도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치킨집을 포함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더니 왜 안 된다고 하는데 다 몰려드느냐 이런 건데요. 네. 일종의 이제 겹치는 걸 선택해서 경영학 용어로는 레드 오션인 걸 알면서 거기에 뛰어들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쏠림 현상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에는 이제 줄 서서 먹는 프랜차이즈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뭐 이제 저가 주스랄지 뭐 그렇죠. 대만 카스테라 등등 네. 그런 게 한 3년 전쯤부터는 이제 잘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프랜차이즈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소비자 취향이 다변화되고 세분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전에는 100명의 손님이 오면은 이제 서너 개 메뉴만으로도 이렇게 커버가 됐는데 요즘은 100가지 메뉴를 찾는다.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소비자 취향이 다변화되면서 예. 이제 한 프랜차이즈가 이제 막 대박을 터뜨리는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줄어들고는 있는데 예. 더 개선이 돼야죠. 뭐 일본 같은 사례를 보면은 예. 거기는 이제 프랜차이즈는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독립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가게들을 물려받거나 이렇게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게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이제 2030 자영업자들이 올라오면서 좀 개성이 강한 친구들이라서 요즘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예. 이 속도가 좀 더 이제 빠르게 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치킨집이 좀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받았다고는 합니다만 통계 같은 걸 보면 3년 연속 폐업률 1위거든요. 치킨집이.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잘 되는 치킨집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꽤 이제 잘 안 된다는 얘기일 텐데 어쨌든 퇴직하고 나서는 치킨집 우선 떠올려 보거든요. 뭐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이게 그 자영업 창업해야 되는 상황에 몰려 있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이 전 제일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야가 좁아진다. 네. 보통 자영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이제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예. 30대 이하와 40대 이상으로 나뉩니다. 근데 30대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트렌드를 따라갈 능력이 되시는데 예. 4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직장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창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선택지가 이게 그렇게 딱 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못 보고 다른 상황들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익숙하고 아는 것에만 이제 몰려가게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연배가 있는 일종의 생계형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선택의 폭이 거의 없으니까 네. 치킨집 고려하게 된다는 얘기신데 7784번님이 신랑이랑 같이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고정 수입은 정해져 있지 않고 지출은 거의 정해져 있어서 많이 힘들긴 한데 가끔 이제 신랑이 주로 하고 자신은 알바를 가신다고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은데 트렌드를 쫓아가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까 30대 이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쫓아가는 것도 문제인 게 한 3년에서 5년 막 반짝 히트하고 돈도 좀 만지다가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뭐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좀 읊어보면 네. 대만 카스테라, 조개구이집, 뭐 인형 뽑기, 뭐 무한 리필 뭐 이런 가게들 네. 이렇게 한번 가버리면 투자는 3년 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는데 네. 이거 길게 갈 방법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100년 이상 한 가게들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그러셨잖아요. 예. 이 장수 가게가 저는 꼭 미덕은 아니라고 생각을 미덕은 하거든요. 아니다. 그러니까 예.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기업이 두산입니다. 예. 한 120년 정도 됐는데 그렇죠. 쿠팡은 10년밖에 안 됐지만 기업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소비자들의 성향이 좀 이제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좀 맞아요. 역동적인 소비를 이제 선호하는 것 같아서 예. 그건 고객 취향을 이제 공급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을 닫는 게 꼭 망해서 문을 닫는 것만은 아니고요. 예. 뭐 이제 더 이제 좋은 가게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뭐 권리금을 받고 넘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선순환이 이제 빠르게 되는 거면은 좋은데, 그러니까 예. 오래된 가게가 고인물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이제 냇물처럼 계속 흐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동적인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취향도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이 보면 장수 가게를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네. 거기에만 꼭 초점이 맞춰질 필요는 없을 것 뭐 같습니다. 100년 가게 뭐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요즘 선정하는 건강하게 거 보면서 선순환되는 느끼시는 게 거군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가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하던 자영업이 망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소비자 대부분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만드는지를 몰라줬다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우리 김영준 작가께서 소비자는 매우 자주 틀린다 이런 유명한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 어떤 맥락으로 쓰신 거예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소비자적인 측면을 보자면 소비자들이 예. 어떤 상품의 품질이나 상품을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가장 최고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가장 무난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최악이 아닌 거. 네, 최악이 아니고 그냥 그냥 차선책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고른 상품을 고르는 경향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매우 자주 틀린다는 말씀을 한 게 그거예요. 보통은 자영업자분들은 내가 최고의 상품을 만들면 되겠지라는 이 접근 자체가 잘못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측면으로서는 이 자영업을 하신 자영업자 본인의 그 측면도 있는데요. 자영업자도 어떻게 보자면은 또 소비자의 한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드는 상품의 질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소비자로서 객관적인 데이터나 뭐 그런 것들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내 상품을 못 알아본다. 라고 하는 착각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혹시 워낙 이 자영업자분들의 문제나 대안들에 대해서 김 작가께서 많이 알고 계신데 본인이 자영업자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제 깜냥을 알기 때문에. 깜냥을 알아서 네. 자영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실감하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자, 몇 가지 사연 읽어드리고 나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이걸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4차 재난지원금 받았다는 얘기 조금 도움이 됐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4241번님도 300만 원 받았습니다. 숨통이 조금 트입니다 해주셨고 7011번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서 이거 100만 원 지원 받았는데 위안은 되는데 더 버티기는 힘드네요. 매출이 반토막이 나면 쉽지 않죠. 어떤 거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힘내시고요. 989번님도 매출 감소로 100만 원 받았는데 큰 힘은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이거 가지고 더 버티라는 말씀드리긴 쉽지 않은데 오태리님 버티는 게 이기는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그냥 버티시면 안 되고 여기에 경쟁력 요소 뭔가 변화의 요소를 담아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두 분께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노 기자님. 네. 지금도 줄 서는 데 많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요 가서 보면. 네. 대박 쪽박이 갈리고 있는데 네.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아까 지금 김영준 작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그거 다 알아서 최고의 품질이니까 꼭 줄 서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방송에 소개돼서 가기도 하고. 네. 저는 이제 예전에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랑 지금 이제 자영업하는 분들이랑 뭐 음식 맛이나 뭐 부지런한 거나 이런 게 달라진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이었는데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완전 소비자가 초갑이 됐습니다.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된 게 이제 자영업자 간에 이제 경쟁시키는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배달 앱이랄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자기 동네에서만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플랫폼에 들어가면서 옆 동네하고도 이제 경쟁을 하고 이제 온라인 택배가 되면서 이제 전국의 사업자들하고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업종 간의 경쟁도 심해진 게 예전에는 배달하면은 한 두서너 가지 아이템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뭐 한 30가지가 되니까. 그렇죠. 이종 업체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고요. 그렇죠. 이러면서 마케팅이 점점 중요해졌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한의원을 다니는데 그 한의사님도 자영업자거든요. 다른 한의원들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환자로 오면은 그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한 번에 이게 바로 뭔가 좀 나아지는 느낌을 주면 좋겠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도 예전보다 조금 이제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약을 좀 세게 쓴다. 침을 세게 놓고 그리고 유튜브도 요즘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의사들도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 맞게 이제 SNS 마케팅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자영업자들이 대박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마케팅. 그 얘기를 해주셨고 김 작가께는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그런 사연들이 올라와서 어쨌든 4차 재난지원금까지 오는 동안에 뭐 소소한 금액이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또 대표적인 게 대출 유예 조치가 있었거든요. 조금 미뤄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연도 읽어드렸습니다만 큰 도움은 안 된다. 뭐 버티는데 심리적 위안은 되지만 실질적 도움은 안 된다는데 문제의 핵심을 못 건드렸다고 보세요. 이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영업자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그 방역을 위해서 예. 이제 뭐 집합 제한을 걸고 예. 그걸 때문에 그런 부담을 사실 자영업자들한테 좀 어느 정도 떠넘긴 측면이 있다고 그런 보거든요. 면이 그래서 있죠. 예. 현재의 방역 축은 이제 뭐 그렇게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예. 뭐 그다음에 이제 병원 의사 측과 그다음에 마지막 한 축이 이제 집합 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영업자들 때문이라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예. 집합 규제를 해가지고 영업을 제한을 어느 정도 걸었으면은 사실 예. 지원금이 아니라 보상금의 개념으로 이제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원금은 당신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재난을 입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지만은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영업 제한을 정부 측에서 걸어서 그걸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좀 이제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보상 차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지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측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상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이제 논란에 휩싸이니까 뒤로 쑥 들어갔는데. 네, 예. 저는 이제 정부 정책도 아쉬운 게. 예. 이제 창업자가 이제 가게를 창업하는데 평균 1억 300만 원이 듭니다. 2018년 기준 중기부 자료인데 예. 이거는 서민들이 전 재산을 걸고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창업의 고정비가 그만큼 높다는 건데 예. 이 고정비를 줄이지 않고 지금 정부는 이제 변동비 위주로 지원을 하거든요. 뭐 제로페이랄지 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랄지 이런 카드 수수료 낮추고 이런 것들이 예. 뭐 한 달에 뭐 많아야 5만 원, 10만 원인데 예. 이런 지원보다는 창업을 억제하고 좀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 시장으로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고용 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 창출 정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임대료 얘기를 좀 해보죠. 우선 뭐 임대료를 법적으로 규제하느니 마는 이런 거 말고 네.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임대료가 안 떨어지고 공실 임대문의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도 상권별로 크게 뭐 떨어졌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 두 가지 또 측면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임대인들도 사실 그 임대 그 건물 자체를요. 어느 정도 이제 은행 대출을 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임대료를 좀 낮추기 힘든 게 있고요. 예. 두 번째 측면으로서는 임대료를 상가 건물뿐만 아니라 상업시설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런 매출 수익을 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근데 예. 임대료를 낮춰버리면요. 건물 가치가 하락하는 굉장히 현상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네. 파생적으로 또 대출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죠. 그런 것도 좀 그 부동산 건물 자체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임대 문의를 오랜 기간 붙여놓는 한이 있어도 섣불리 내리진 않는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실무적으로는 보통 이제 현재는 렌트프리를 해가지고 몇 개월치나 뭐 한 달이나 두 달치를 뭐 이제 뭐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임대료는 안 건드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다만 하나 걱정되는 건 저는 그래도 어쨌든 시차를 두고 임대료가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요즘 보상적 소비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꽤 이제 상권별로 잘 되는 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임대료는 다시 안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노 기자는? 네, 임대료가 이제 추세적으로는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하. 그 이제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반토막 난 만큼 그 속도로 하락은 하지 않고 있어서 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그 건물주분들이 좀 이제 버틸 수 있는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실이 있는 데들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대신에 그 건물 가치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꼬마 빌딩 이런 데들은 거의 뭐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그렇죠. 이게 가치가 오르면서 이제 뭐 담보 여력이랄지 이런 그러니까 이 요즘 벼락거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월급 받는 직장인들만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분들도 사업소득과 그 건물주나 상가주의 자산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건물주분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실질적인 이른바 실전 자영업자 전략이나 대응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전문가분들이시니까 막힘없이 답들을 해주고 계신데 우선 방역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희생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못해 한 면도 있고요. 근데도 지금 막 6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등장하고 4차 대유행 얘기가 나오면서 거리두기 더 강화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자영업자들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어렵죠. 지금 이제 코로나 한 1년 됐는데 초기에는 다들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이다 보니까 우왕좌왕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부 정책도 방역이냐 생계냐에서 방역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시간 제한이랄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작년 말부터 지금 몇 달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앞으로 장기화될 것이다. 아니면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생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5인 이상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는 예. 뭐 이제 칸막이를 치고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식사를 한다면 뭐 그게 가능하다든지 이런 조금씩 이제 가능한 조건들을 열어두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고은영 님이 스터디 카페를 운영 중이시군요. 이건 배달도 안 되고 오픈 공간인데 음식물 섭취도 안 된다고 해서 타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지원받아서 마음의 위안은 되는데 배달 얘기를 좀 해보죠. 배달이 차지하는 포션이 음식물 같은 경우는 식당 같은 경우는 한 30% 가까이 늘었다. 그래서 배달 때문에 좀 살았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스터디 카페처럼 배달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뭐 옷가게 뭐 이런 것들, 숙박,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자체가 워낙에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업종으로 인한 이제 업종 배달로 이제 뭐 이런 게 안 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 쪽에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 측면이 확실히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이제 좀 해소가 된다면 만약 코로나가 다 지나고 난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소비자들을 다시 공간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마케팅 측면을 저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하지만 현재로서는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액션 자체는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다. 지금 뭐 정부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해볼 여지가 없다. 스터디 카페 뭐 사람들이 안 가고 음식물도 못 파는데 사실 해볼 여지가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그 배달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조금씩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화장품 이런 것도 요즘은 배달을 하거든요. 뭐 생활용품 이런 것도. 그래서 내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면서 배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갈수록 뭐든지 승자 독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맛집들 위주로 이제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승산이 없다 싶으면은 이제 출구 전략도 분명히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숙박업소들이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데들이 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요즘은 이제 그 외부 접촉이 최소화되는 독채 풀빌라 이런 것들은 또 아주 문전성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펜션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개조를 하는 식으로 또 트렌드에 적응해서 살아남으려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6665번님은 1인 가게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배달 포장 전문점으로 변경했는데 일도 많아지고 고정 비용도 더 나가고 아마 설치하느라고 돈을 더 들이셨겠죠. 힘들어 죽겠습니다.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승욱 기자 얘기처럼 변신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리 김 작가께는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 질문이기도 하고 자영업자의 조건이랄까요. 너도 나도 뛰어드는데 뭐 대부분 망하고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3년 안에 폐업률이 절반 가까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조건,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그 후에 해야 될 일이라든가 뭘 꼽으시겠어요? 한 3가지 정도만 꼽아주신다면.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기업 자체가 폐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미국의 경우에도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폐업률이 60% 이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자영업자 폐업률은 한 5년 내로 80%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폐업이 많다는 것은 그런 업종 환경이나 트렌드 때문에 이제 그 부침이 생기면 거기서 버틸 수 없는 여력이 버틸 수 없고 거기서 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자영업을 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고려할 이제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잘 생각을 못 하고 뛰어든 경우가 많은데 일단 폐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뭐 좀 이제 창업하실 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것이 자기가 뛰어들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게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뭐 국밥집을 차리나 치킨집을 차리나 한다면은 치킨에 관해서는 거의 그 분야에선 전문가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노 기자님께서 초반에 이제 언급하신 게 예전엔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하게 커졌지만 지금은 소비자 취향이 다변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현재 제일 난제점이거든요. 소비자 취향이 다양해졌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들의 눈이 높아졌던 건데 그 높아진 시야를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해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하고 그냥 많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게 국밥집도 요즘 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서울 시내 혹은 부산 시내 4대 천왕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안에 낄 만큼 내가 해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 네,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이번 코로나 한 1년여를 견디다가 업종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워낙 안 되니까. 네. 뭐 업종 전환에 대해서는 노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조건이면 가능하고 혹은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저는 이제 앞으로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이제 자영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바뀌면서 이 이제 기술에 대한 학습 능력도 이제 점점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면은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라보다는 예.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다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기도 해야 된다. 예, 이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 또 이제 쿠팡 예를 들면 쿠팡, 티몬, 위메프가 2010년에 동시에 창업을 했지만 예. 미국에 이제 그룹폰이 잘 되는 걸 보고서 소셜 커머스로 시작을 했지만 예. 쿠팡은 이제 미국이 그룹폰이 안 되는 걸 보고서 2014년 로켓 배송으로 갈아탔거든요. 그렇죠. 바꿨죠. 예. 근데 티몬이나 위메프는 그거를 이제 상당 기간 더 끌고 가다가 나중에 오픈마켓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에 적응하느냐가 이제 그 성패를 갈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만 잡으면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들도 좀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로 윤종환 님이 이 자영업 얘기를 하시면서 요즘 사업자 보면 90년대생 많습니다. 근데 젊은 분들도 이분은 이렇게 보니까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고 하니까 창업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젊은 창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 작가님은?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이제 40대 이상의 자영업자분들하고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게요. 예. 보통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템이나 좀 관심 있어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오픈하신 분들이 좀 꽤 있어요. 네.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덕후 수준의 지식들을 네. 가지고 하죠. 예. 그분들은 이제 뭐 취미를 이제 일로 전환시킨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요. 그만큼 잘 무장돼 있고 이제 뭐 지식적인 측면 부분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이제 잘 되어 있어서 경쟁력이 꽤 높은 상황이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의 자영업자들의 진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금 현재 소비자의 주류군과도 뭐 인구적인 특성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소비자들의 취향을 더 노리기 되게 쉽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자영업자들의 등장, 청년 자영업자의 등장이 경쟁에서 이제 전체적인 경쟁에서 좀 많이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는요. 예. 4076번님이 저희가 자주 지적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고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력 문제예요. 네.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알바생들이 잘 안 오고 아까 휴대폰 대리점 얘기도 했습니다만 원해서가 아니라 일은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1인 가게로 남아있는 경우인데 인력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어제 이제 치킨집 이제 여러 개 하시는 다점포 점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나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여전히 이제 힘든 거는 또 안 하려고 하는 일자리 미스매칭 이런 문제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지금 다점포를 하시는 분들이 53개까지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정리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재벌급 편의점주네요. 근데 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이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어가면 다점포 운영이 어렵다. 근데 지금은 거의 80%에 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점포는 이제 그 수익성이 너무 떨어졌는데 그 이제 촉매제가 인건비 상승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제 무인 가게랄지 뭐 그런 쪽으로 변화는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인건비가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공실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저는 생계형 창업자들이 거기에서 창업을 하라고 하는 건 너무 지금 리스크가 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개, 2개 이상 가게를 성공한 분들이 좀 이제 공동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자본 시스템도 이제는 좀 더 고도화가 돼야 되거든요. 뭐 이제 자본 시장에서는 뭐 ETF 이런 것도 되는데 자영업한 ETF 같은 것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데들이 이제 계속 좀 추가 출점을 활성화해서 여유 있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조금 고용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가 이제 되려고 생각하는 순간 인건비를 고려를 하지 않는데 노 기자 얘기를 들어도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인건비가 뭐 40%가 기준인데 80%가 되면 문 닫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 우리 청취자 김성진님은 선배 자영업자시군요. 조언을 해주셨는데 20년 차인데요. 생계형 자영업 하실 분들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투자금 회수 기간인데요.
3년 안에 회수 가능한지 꼭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으니까 아까 폐점률이 50%에 가까운 3년 안에 본전 뽑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다. 아니면 영원히 벗어나지도 못하고 빚만 쌓이게 됩니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요. 입지에 대해서 김 작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지 선호도나 이런 게 조금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골목 쪽이 오히려 이제 각광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데 최근에 입지와 관련해서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 고려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공실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가 맞는데요. 예. 그래서 만약 점포를 옮기거나 이제 혹은 거기서 창업하실 분들은 예. 꼭 이거 하나만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가 왜 하필 거기가 공실이 났을까? 보면은 대외적으로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멀쩡한데. 보이는 입지인데요. 멀쩡해 보이는데 공실이 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비었으니까 저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들어가신 경우인데 좀 이유를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공실이 나와가지고 공실이 좀 지속되는 경우에는요. 예.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뭐 법적인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는 곳이거나 왜 소외되어 있는 곳이거나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배달이 점점 늘어나면서 배달을 중점적으로 할 경우에는 가게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 중심으로 움직일 건 배달 중심으로 아예 그렇게 비즈니스를 짤 것이면은 배달에 가장 적합한 포지션, 원래 전통적으로 가장 좋은 목이 아니라 배달에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판매 방식에 따라 네. 입지도 이제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배달이 활성화가 되면 예. 기존에는 좋은 입지의 조건이 유동 인구가 많은 거였는데 그렇겠죠. 이제는 배후 인구가 많은 게 중요해지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또 유망 상권의 그렇죠. 공식도 배달을 바뀔 것 해줘야 같습니다. 되니까 네, 유동 네. 인구보다는 배후 인구. 그 폐업 얘기도 잠깐 해보죠. 이제 업종 전환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막바지에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데 조은희 님이 폐업하는데도 돈 많이 들더군요 해주셨는데 실감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이거 폐업 좀 쉽게 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지금 돈 많이 들죠 폐업하는데. 네, 이제 명도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일단 그 일본의 돈키호테라고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예. 여기가 이제 좋은 입지 89년에 창업을 했는데 90년 들어서 그 버블이 터지면서 이제 좋은 입지들이 이제 싸게 매물로 많이 나왔거든요. 헐값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창업하신 분이 그쪽에 어차피 이제 손해 보고 있고 이제 계속 그 장사도 안 되면서 월세만 내고 있는데 예. 거기에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이제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그 이제 빨리 그 손바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제 솔루션 창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 창업하는 분들이 좋은 입지인데 장사가 안 되는 그런 가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이제 폐업을 좀 더 빨리 앞당기고 이제 좀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창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또 이번 얼마 전에 이제 싱어게인이라고 무명 가수들이 이제 재조명 받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렇죠. 저는 자영업 분야에서 폐업한 분들이 경험은 있는데 예. 이 이론이랄지 자본 투자를 못 받아서 그 경험을 썩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폐업한 자영업자판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도 방송국에서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방송 같습니다. 같은 데서 관심 갖.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골목의 전쟁 저자이신 김영준 작가께는 자영업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대전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자영업자의 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 이게 점점 좁아지는 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울한 미래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이 미래를 잘 대처해 나가면은 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당연히 위기라는 게 기회가 네.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는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두 분하고는 계속해서 자영업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